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오르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리플 50%, 모네로 30%, 나머지 코인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다크코인으로서 완벽에 가까운 익명성을 제공하는 모네로의 전망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조언 드리는 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취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이런 세 종목을 적어도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50에서 한 70% 담고 나머지 30% 정도 되는 물량을 내가 이제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괜찮아 보이는 그런 코인들로 이제 담으시는데, 그 코인들 또한 물론 이제 총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코인이면 좋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시총 뭐 좀 벗어나는 그런 코인들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종목, 나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종목에 나머지 30%를 다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좀 분할로 쪼개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모네로 같은 경우는 다크코인이잖아요. 다크코인인데, 다크코인은 분명히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다크코인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라든가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을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크코인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으로 헬처스킴님이 써주셨고요. 해외 투자자로서 바이낸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 하락 예상 시 항상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테더로 거래를 해왔는데 요즘은 테더에 문제가 생길까봐 테더 거래가 좀 꺼려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자니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 코인으로 매도할 수도 없고, 어, 한국처럼 법정화폐로 매도가 안 되니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테더는 그 신뢰도 문제로 인해서 테더 가격이 좀 낮습니다. 테더 가격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테더 마켓에서 매도하면 좀 더 이제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죠. 트루 USD보다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더로 좀 팔고 싶은 것 같으신데, 일단은 이거는 내가 그 부분에서 이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테더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이제 1대1로 패깅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감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트루 USD를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트루 USD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판매를 할 때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비트로 바꿔서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매도하고 다시 거래하기 위해 또 비트를 사서 바이낸스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서 내키지가 않는다. 테더 이슈가 있어도 아직은 1달러 보장은 되고 있던데 테더를 써도 될까요? 예,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CJ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바로 안에 넣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코인 시장은 뭐다? 라고 한번 질문을 했고, 헬처스킴님이 나에게 있어 코인 시장은 삶의 활력소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기쁨도 크고, 남는 시간에 조금씩 알바하면서 그 돈 모아 몽땅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고, 코인 투자를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아서인지 삶이 좀 무료했었는데 코인을 알게 되면서 투자를 위해 알바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또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코인 공부를 위해 또 이제 제 방송 보면서 좋고 이제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락장이라고 이제 만약에 뭐 2018년도 말에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켈처스 킴님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내가 이제 삶에 어떤 활력소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슝 김파니님은 나에게 있어 코인 시장은
조기 퇴직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저는 조만간에 앞으로 2019년, 2020년 됐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조기 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또 H채널, 저 채널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르전님이 써주셨고요. 저는 엔드게임을 보러 갔다가 영화 상영 전 광고에서 이오스 광고 나오는 걸 봤네요. 요새는 코인 광고를 따로 하나 봐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빅스마일님이 집 앞에 영동대교 남단 쪽 큰 전광판에도 코인 광고가 뜨더군요. 다음번에 시동 걸려 정차하면 꼭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마법천사님이 우리 동네 같은데 저도 많이 그 광고 봐요. 이오스. 아마 이오스 광고를 그 남동 영동대교 남단 쪽 큰 전광판에서 이오스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베티 써님이 써주셨고, 나에게 있어 코인 시장은 진짜 채굴이다. 석탄가루 뒤집어 쓰고 곡괭이질과 온갖 삽질로 땔감을 채굴하는 탄광이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힘들고 고되다. 한번 들어간 탄광에서 그냥 나올 순 없다. 뭐라도 땔감을 구해야 한다.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견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부를 하여 믿음을 굳혀야 한다. 새로이 맞이할 겨울, 오래 타는 좋은 땔감으로 따스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또 생각이 저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각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봤어요. 다음으로 이제 잭 오본트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오본트 님이 써주셨고, 리플사가 보유한 에스크로 물량 IMF가 독점하고 SDR에 편입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어차피 그 녀석들 계획은 막을 수 없음. 그 녀석들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금융 세력이 되겠죠. 파도 칠 땐 저항보단 몸을 맡길 것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김재훈님 써주셨습니다. 리플사의 기술력은 뛰어나나 초기 창업자들이 리플 지분을 어마무지하게 훔쳐먹었는데 IMF가 힘을 실어줄까 의문입니다. 특히 맥켈럽 이놈 새끼는 맥켈럽은 리플사를 나간 뒤에도 55억 개나 가지고 안 뱉어내려고 여러 번 소송해서 버텨냈다고 보이네요. 맥켈럽의 두 자녀들은 리플 코인을 20억 개를 보유하고 있고, 라가르드 누나가 이 부분을 삼키면서 월드 커런시로 받아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운동님이 이제 뭐라고 써주셨냐면, 아직 에스크로의 절반 넘게 남아있으니 IMF에서 죄다 사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XRP에 대한 생각을 금요일날 방송 보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IMF에서 XRP를 SDR로 편입시킬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은동님도 XRP를 IMF에서 SDR로 편입을 시킬 거라 생각하고 계셨고, 잭 오븐트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제 보면, 아마 이제 SDR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SDR이 뭔지. SDR은 특별 인출권입니다. 그래서 이 IMF에서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제 통화다. 특별 인출권이 ISO 4217 통화 코드는 XDR이다. 특별 인출권 가치는 IMF가 5년마다 정하는 이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201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이 XDR 바스켓에는 5개의 통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통화가 뭐냐면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엔, 그리고 런민비 이렇게 5가지 통화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입 기준은 뭐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SDR에 편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IMF에서 야 이거 SDR 편입을 무조건 시키겠다. 자기네들이 어떤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저는 이렇게는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이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야 우리가 IMF에서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이 블록체인 기술로 했으니까 니들도 이거 SDR에 편입해서 다 써라 이렇게 했을 때 각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나라들이 저는 다 수용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 당연히 이 SDR의 이제 편입 기준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SDR의 이제 편입 기준을 봐야 되고, 그 SDR의 편입 기준에 맞았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바스켓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MF는 지난 5개년도 수출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SDR 이제 편입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SDR에 편입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SDR의 편입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이제 기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리플, XRP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뭐냐? 결국에는 저는 이 SDR에 어떤 편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간의 어떤 송금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자유로운 통화 간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도 XRP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자유로운 사용 여부가 돼서 명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IMF에서 XRP는 SDR 편입 기준에 이제 부합하기 때문에 SDR에 편입하겠다,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페드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떤 자본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미국 국민들한테, 야, 우리가 달러의 발행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페드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페드의 의장이라든가 페드의 그 이사회 멤버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기준을 부합하는 조건이 됐을 때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뭐 IMF라든가 아니면 페드에서 무언가를 딱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일반 대중들한테도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잭 오븐트님 말씀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랑 극장에 뽀로로를 보러 갔는데 상영 전 광고에 이호스가 떡하니 나오더군요. 생활 전반에 조금씩 기존 화폐 및 자산을 대체 잠식하여 향후 우리 자식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달러나 원화라는 구식 신용화폐가 있었습니다, 라고 교과서, 박물관에 보존되고 실생활에는 리플이나 이오스, 에이다, 스텔라 등이 실생활에 널리 통용, 투자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에 찰리리 형님이 예언, 비트코인 2019년 1월에 2,500달러를 찍고 2021년에 12월 33만 3천 달러 간다, 이 현실이 되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CJ님 댓글놀이 이제 안 하시나요? CJ님 댓글 항상 재밌게 봤는데, 아마 이제 CJ님 댓글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6월달에 다시 이제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GO님이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IMF 런닝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을 배우고 친숙해지고 이해하기 위한 학습용 코인일 뿐이고, IMF는 리플사와 관계가 깊고, IMF 같은 곳은 시간이 지나고 암호 자산에 세계인이 친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승자 암호화폐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이미 암호 자산에 아주 호의적인 곳입니다. 리가르드 총재가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기술력, 윤리성, 정부 통제 가능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코인을 지지하는 거죠. 그게 리플이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달러 가치가 제로가 될 일도 없고, 리플이 달러를 대체할 수도 없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올 일도 없고, 그냥 침체, 호황을 반복할 뿐이고, 이제 인도가 경제 엔진 역할을 할 거고, 그 뒤로 나이지리아, 베트남 같은 곳이 따라오고, 중국, 일본이 침체하고 정체하고 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달러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 공용화폐는 이미 금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각국의 종교 언어, 서방 공산권 진영 이해관계 이런 걸 해치고 새로운 공용화폐를 만들 수는 없고, 여전히 앞으로도 달러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뻔하죠.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는 암호화폐가 필요한 시대고, 그게 현재 리플이 가장 적합하다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리플을 어떻게 보시면, 처음에는 글을 읽다가 리플이 세계 단일화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존의 법정화폐인 뭐 달러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SGO님은. 그러면서도 리플이 또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리플도 다 같이 또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고요. 코인 참수님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관련 기사입니다. 벡트 거래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주셨고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기사를 제가 클릭을 해보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 대출 한 번에 조회, 10월부터 서비스가 한다. 그래서 5월 2일자 기사입니다. 금융위 9건 추가 지정, 페이콕은 보류, 4년간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안 받아. 그래서 10월부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이나 현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앱으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쭉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9가지에서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카페, 패스트푸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환전, 현금 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지금 리플, 이 XRP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저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은행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페 패스트푸드와 어떻게 보면 업무 협약이겠죠. 이렇게 맺어서 이런 걸 환전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저는 스타벅스, 아까 처음에 이 기사에서 나왔던,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후인참수님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관련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기사에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10월부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드라이브 스루에서 할 수 있게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벡트 거래소랑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스타벅스가 벡트 파트너십 맺고 암호화폐 결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타벅스에서 자신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샌드박스 규제를 푼 부분이 스타벅스에서 앞으로 돈을 인출하고 현금을, 은행 서비스를 스타벅스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트 프로젝트의 창립 파트너 스타벅스의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이 기사는 5월 3일자, 2019년도 5월 3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면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익명의 벡트 관계자 말을 인용해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기반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즉각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기업은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을 이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부인을 했지만 벡트 지분을 상당량 확보하면서 간접적인 암호화폐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소식을 제보한 익명의 한 관계자는 스타벅스 브랜드 파워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 확산을 전망하며 기업이 빅트 플랫폼 출시 후에 암호화폐를 보유, 관리 역량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암호화 법정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일단은 벡터 거래소가 오픈하고요. 오픈하고 나서 벡터 거래소가 오픈하고 이 암호화폐 보유라든가 어떤 관리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이제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이제 법정화폐로 이제 스타벅스에 지불을 해주겠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 거래소 오픈과 맞물려서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금융위원회 아까 이제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지금 10월부터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10월부터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벡터 거래소가 저는 오픈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벡터 거래소가 오픈하고 어느 정도 벡터 거래소가 안정화돼서 돌아가고 유동성도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 10월부터 서비스를 진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상욱님이 링크를 하나 또 걸어주셨습니다. 하상욱님이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지금 이 금융위원회 이 기사의 관련 자료예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이 보도자료를 링크를 걸어주셨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9개가 나옵니다. 금일 지정된 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금융 제재를 한 번에 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뭐 핀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이 제재를 풀어줬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봤던 이 8번째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 공항. 이 요식업체가 스타벅스가 되겠죠.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 현금 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이제 우리은행입니다. 저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결국에 이 스타벅스,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팩트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벅스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한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규제를 풀라고 시켰겠죠.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서 이제 규제를 푸는데 딱 이거 하나만 풀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은행 직접 방문 없이 요식업체 이거 하나만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뭉뚱거려서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끼워서 풀어주고 거기에 이제 이 8번째 이 조항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금융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규제는 풀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 이제 ICO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ICO 금지되어 있고 신규 원화 입금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에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다 준비가 끝나고 세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신규 자금 이제 풀어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풀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결국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다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하상욱님하고 코인참님이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잠깐만요. 다음으로 그 마지막으로 나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님이 어제 이제 올려주셨던 글에 덧붙여서 추가로 내용을 써주셔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번외 해주셔서 미래의 거품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은 첫째, 당장 현재 양적 완화로 싸질러 놓은 통화를 축소시키는 효과. 둘째, AI 로봇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 그렇게 미래의 거품이 아닌 실제 거대한 경제로 탄생시키는데 인류가 성공을 한다면 그동안 싸질러 오는 그 부채를 그러한 방식으로 모두 청산을 하고 자연스럽게 종이화폐, 달러에서 미래의 화폐인 암호화폐로 화폐 개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즉 미래의 거품을 소환해서 현재의 거품으로 인한 파국을 잠시 유예를 하고 열심히 4차 산업 혁신을 한다면 인류가 한 번 더 거대한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의 상당한 효용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류는 싸질러는 부채 청산을 대량 실직, 기업 파산, 자살, 전쟁으로 해결할 수도 전쟁보다도 암호화폐가 훨씬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1929년도 그 경제 대공황 그때 이제 한 거의 뭐 3년 동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또 이제 전쟁 있었잖아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지금 이제 나가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뭐 대량 실직이라든가 파산 그리고 물론 파산은 저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실직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AI라든가 로봇이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서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직업들이 상당수 그런 직업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면 실직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살이라든가 어떤 전쟁 이런 건 좀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만 돼도 저는 이 암호화폐가 상당수 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제 MMT는 언뜻 보기엔 막장 같지만 MMT가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지렛대로 사용돼서 그냥 달러 휴지 만들어 버리고 미정부 부채 이경 갚아버리면 FRB 연준 이사회 금융 엘리트들 화가 나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체가 가장 궁금합니다. 1번 금융 엘리트 집단과 한통속일지 2번 그 소사이어티에 못 들어간 아싸 신능 금권 세력을 노리는 자인지 3번 정말로 링컨, 케네디를 이어서 금권 세력으로부터 미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위인일지 저도 일단 트럼프의 정체는 제가 이 트럼프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답변은 이제 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트럼프가 어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짐작만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MMT론을 써서
FRB의 돈을 갚는다. 이 부분에서 결국에 그 페드로 다시 이 암호화폐가 저는 들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이제 기존의 법정화폐인 이 달러가 급격히 가치를 하락하게 됩니다. 가치 하락하면서 그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가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간 그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가 그 암호화폐 어떤 뭐 재정 수입이든 아니면 재정 수입이든 또는 뭐 세금을 통해서든 암호화폐로 걷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다시 FRB에 그 돈을 갚는다라고 하면 돈도 갚으면서 FRB는 자연스럽게 다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신들이 가져오게 되는 지금 현재 그 2경 2천조 22조 달러에 달하는 그 미국 정부의 빚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갚으면서 그 돈이 자연스럽게 저는 페드로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일정 부분 페드는 금융 세력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또 그런 식으로 미국 정부의 빚도 갚으면서 다시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져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